이제 규제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느슨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AI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나 이런 거 사실 중국에서 하기가 제일 좋고요. 왜 좋은 거죠? 어떤 일단은 부분에서? 데이터죠. 환자 데이터라던가 병원 데이터 이런 게 확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우리는 굉장히 쉽진 않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국가 전략 정책이 몇 개가 있죠? 12개입니다. 12개인가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 보면 사실 모든 거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중국이랑 미국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될과 항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가성비의 대명사였습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말도 있었던 샤오미 같은 것들도 있었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다 중국 제품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은 중국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중국이 어떻게 세계 과학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중국의 과학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눠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양대학교 글로벌문화통상학부의 백서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글로벌 문화통상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중국 첨단기술 연구하고 있는 백서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다큐가 있었죠. 네. 인재전쟁. 네, 인재전쟁이라고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화제가 많이 됐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과학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괴물의 탄생. 네, 중국의 AI 그리고 로봇 분야가 정말 세계 최고를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두 분야가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또 AI 분야에서 세계를 한번 뒤흔들었던 딥시크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이 지금 거의 선두를 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몇몇은 또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가성비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 가격에 가능한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AI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두주자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야로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을 지금 아주 많이 받는데요. 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확 올라왔냐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일단 되게 짧은 시간에 확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오래 전부터 과학 중심 국가로 체제 전환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축적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과학 중심 국가로 나가야겠다,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했던 게 언제쯤부터였을까요? 네, 요거를 히스토리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건 1949년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 문화대혁명이 네. 있어서 과학의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됐습니다. 완전히 괴멸이 됐. 그러니까 전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게 70년대 말 덩샤오핑이 다시 돌아와서 개혁 개방을 외친 게 1978년입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제도도 오픈을 해야겠구나. 그 흔히 말하는 흥묘 백묘론. 네. 수단과 방법 네, 가리지 방법 않고 가리고 성장시키겠다. 어떻게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했던 게 863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863 계획. 863 계획은 뭘까요? 이게 86년 3월에 만들어진 계획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중장기 과학기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8대 기술, 뭐 세부 기술까지는 훨씬 많겠죠.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재정의 한 5% 정도? 상당히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SCI라는 것도 써보고 국제 논문도 해보고 중요한 뭐 이제 레이저 신소재 기술 이런 것도 개발을 해봐라 이런 게 이제 자체적으로 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86년도부터 이제 기초를 조금씩 쌓아왔고 포텐이 최근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최근 한 10년간. 네, 이때가 출발점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973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의 현대 중국 대학
시스템을 만든 게 985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985 대학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985 대학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1등급들이 가는 명문대가 되는 거죠. 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실력은 한참 부족했는데 네. 기반이 갖춰진 거죠. 과학이라는 것이 국가 성장에 중요하고 네. 여기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엔 과학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학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말까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 주석 때 들어와서 비교적 현대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2006년부터 2021년 한 15년짜리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 이때 이제 돈들이 많이 투자가 됐죠. 10년, 15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 놀랍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거 사실 계획은 세우면 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한 지도부가 10년 정도를 하고 일당 체제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우리나라 과거랑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이 계속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미 90년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많이 중국도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보면 예전에 G7 프로젝트라던가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상당히 성공했죠. 근데 중국이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첨단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첨단 산업들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중국이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 그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했고 또 다른 한 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WTO 가입을 했죠, 중국이.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WTO 가입이? 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중국의 경제가 세계랑 연결이 됐고 중국이 생산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생산만 하다가 노동력만 쓰다가 R&D도 조금 해도 되겠는데 낮은 레벨의 R&D 조금 더 좋은 것도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산 기지로 머물지 않았던 거죠. 이 한쪽에는 중국의 대학들이 잘하고 있었고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이거 개발하면 이거 현지에서 엔지니어 데리고 와야 돼. 과학자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다가 현지에도 있는데 여기 졸업생 똑똑하니까 좀 시켜보니까 잘하던데 그러다가 지금은 뭘 저기서 데리고 와. 여기서 여기에 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더 임금이 싼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모로 중국의 이런 공학 실력들을 많이 또 키워준 역할들이 굉장히 크죠. 아, WTO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던 거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예요. 사실 WTO 하면 세계무역기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냥 뭐 물건만 주고 팔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중국의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네네네. 흔히 말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저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WTO를 계기로 중국이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바탕이 되는 거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길러지고 그 2000년대 초반,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이때 이제 대학을 나온 네네. 사람들보다 딥시크의 양원펑이라든지 소위 중국을 이끌고 있는 첨단 스타트업의 네네. 대표들이 전부 40대 안쪽인 거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던 걸까요? 어떤 부분과 접합해서 가능해졌던 걸까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과학과 산업과 통상 이 기반들이 아까 기점을 말씀하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1기 때부터 했던 게 창업과 혁신. 창업과 혁신. 네, 그래서 2017년 전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제조가 2015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 2017년에 나왔고, 그래서 그쯤에 이제 기술과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 자립자강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창업하고 혁신으로 승화시켜보자 이런 정책들이 그때부터 확산이 됐고요. 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주도하는 인력들이 보면 90년대생도 있고 심지어 2000년대생도 요즘에 창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모로 중진국 정도 레벨에 가까워졌을 때 태어난 애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고속 성장 이때를 경험한 여러 인재들이 이거와 맞닥뜨려서 꽃을 피워버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2017년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이어졌던 창업 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궁합이 딱 맞아서 터져 나온 상황이죠. 근데 창업 같은 걸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이 투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네네. 투자 회사들이 뭐 시리즈 A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국가의 그 투자 자본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민간 투자 자본도 굉장히 많고 중국이 잘 될 때 또 하나가
외국계 투자 자본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의 VC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안 좋았거나 이제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사실 베이징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성공 방정식이 중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해서 중국에서 빠르게 적용해서 한번 라지 스케일로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나스닥 가서 IPO 하고 엑시트하는 이게 굉장한 성공 구조였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 2017년, 2018년 이럴 때 보면 그런 뭐 O2O라던가 이런 쪽의 메가딜, 메가 네. IPO들 전부 그다음에 VC 라운드별로 투자 이런 거 보면 전부 중국이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잘 아시는 디디 추싱도 굉장히 큰 수혜자였고 네. 그래서 그때 전 세계 VC 자본이 중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 애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중국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대로 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예, 그렇죠. 근데 의대로 가는 이유도 네. 인류를 살리는 그 네, 네, 사명감에 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대가 의대보다 훨씬 더 기대 수익이 큰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 인재들은 공대로 몰린다고 보는 게 맞죠. 중국에서 의사를 하는 어떤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이렇게 비대칭적이지가 않고 사실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중국의 사회 지금 이미 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대기업 이상으로 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임금 체계가 유연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직급 파괴적인 처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그 연공사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중국 시장 자체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서 엑시트하면 뭐 예를 들면 한 50억은 내가 확보를 할 확보할 수 수 있다. 거기 공이 한두 개 정도가 더 붙기 때문에 친구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젊은 학자들, 인재들을 확 밀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업도 하고 벤처기업들도 설립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전부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업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창업에 네네. 실패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사회적 안전망 같은 게 잘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사회적 안전망은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예. 아, 그렇죠. 네, 성실 실패는 그걸로 오케이. 중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실패에 대해서 그래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그래서 사실 창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네.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죠. 중국 과학 정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다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린 아이들, 꼭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들부터 공학도 또는 자연과학자의 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뭔가를 수급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인재 생태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제 형성이 돼서 어떤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기초과학은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공학 분야 같은 경우는 연구실에서 랩에서 개발했던 게 이 진짜 공장단까지 가서 팹까지 가서 뭔가 적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보기가 중국이 굉장히 괜찮은 환경이고 중국의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공학 분야 연구 실력 자체가 이미 글로벌 탑이랑 견주어도 뭐 전혀 사실은 손실이 없습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네이처 인덱스 탑 10에 8개가 뭐, 중국 대학이더라고요. 하버드 하나 껴 있고요. 뭐 인덱스가 다가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예. 뭔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도 사실은 뭐 저희가 고피인용 과학자 수의 증가 폭이라던가 이것도 굉장히 이미 중국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중국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느슨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AI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나 이런 거 사실 중국에서 하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AI랑 우리가 궁합이 좋다고 하는 뭐 헬스케어라던가 네. 병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하기가 제일 좋죠. 왜 좋은 거죠? 어떤 일단은 부분에서? 데이터죠. 환자 데이터라던가 병원 데이터 이런 게 확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우리는 굉장히 쉽진 않죠. 병원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물론 절차도 있고 하지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어렵지 않고 그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 대학들이 사실 뭐 알고리즘과 지식도 그렇게 많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재들도 있을 거고 자국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생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인재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중국식 과학군단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천인계획 이런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이 천인계획부터 칭하대 야오반이라든지 이런 네네.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어떤
계획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인 계획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00명씩 이제 글로벌 탑 레벨의 학자들을 중국으로 초빙해서 데리고 오자. 네.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네. 뭐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천인 계획이 여러 스캔들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을 잘 모셔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서 봤을 때 기술 탈취 성향이 되게 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실제로 약간 좀 선을 넘은 사례들도 많이 잡히기도 했고요. 네. 천인 계획만 봤을 때는 뭐 여러 이제 설이 있지만 추정치는 100% 목적의 달성은 못했을 거다. 자료들을 좀 보면 한 7,000명, 8,000명 정도까지는 데리고 왔다. 아니 그러면 거의 성공 아닌가요? 7,000명에서 8,000명? 뭐 그렇죠. 예, 꽤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중국의 이 과학기술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 네. 다만 다만 이제 천인 계획도 저희가 이렇게 좀 보면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보면 다 기술 탈취고 다 뺏어간다라고 또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보면 단지 그 사람이 해외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일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은 정작 못 데려오고 좀 어정쩡한 사람만 데려온 거 아니야 숫자 채우려고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00명 중에 원래 목적에 맞는 진짜 S급들이 없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S급들도 꽤 돌아오셨고 중국의 과학 연구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 비판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돌아온 역할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분명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되게 경직돼 있고 딱딱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유연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유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NSF, 우리로 따지면 연구재단, 연구비를 펀딩하고 하는 요 기관들도 계속 제도 개혁을 끊임없이 합니다. 본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예를 들면 R&D 항목이나 과제들이 너무 종류가 많고 네. 이런 것들 다 통합도 시키기도 하고 평가 절차를 투명하기 위해서 중국은 오히려 지금 과제 선정 들어간 심사위원 명단 전체 다 공개해버립니다. 아예 다. 연구부정, 뭐 부실 저널이라던가 이런 것도 자기네들 리스트 만들어서 막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계속 수용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게 안 됐으면 실력이 안 올라왔겠죠. 여전히 뭐 부족한 부분들이 체제의 특성상 남아있지만 네. 전문가들의 의견, 중요한 과학자들의 의견이 수용이 되는 편이죠. 앞서서 985 계획 때 세워진 40여 개의 대학교, 이 대학들이 뭐 지금 과학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 인재라든지 아니면 공학의 인재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뭐 방식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거는 소수의 우수한 인재, 스타급 과학자 뭐 이런 분들을 초빙할 때 해주는 혜택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하나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명 연구 패키지를 말하는 거죠. 대학교 임명됐을 그렇습니다. 때. 야오치즈 교수님 튜링상 수상자신데 그분 네. 데리고 오려고 사실 단과대 하나를 설립했죠. 그리고 안에서 거의 전권을 다 주고 이런 것들이죠. 한국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하나 제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청년 인재들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정책 그 기조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시한다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거나든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청년 과학자 뭐 지원 제도들이 다 있고 그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중점 계획, 메가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PI들을 보통 보면 석학들이 하시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청년 과학자 비율을 일정 부분 이상 해라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아, 무조건 이만큼은 청년 과학자를 네. 선택을 해서 네. 예를 들면 10%면 10%, 30%면 30% 무조건 청년 과학자를 네, 채워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 정도. 되게 높네요. 되게 높습니다. 30-40% 뭐 정도는 해야 된다. 예시로 30% 많이 들면서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네요. 초반에서 이제 중견으로 간 넘어간 그런 이 이머징한 스타, 라이징 스타들이 확 클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그 거대 과학 프로젝트의 P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고 예민한 부분일 수도 네. 있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값싼 가성비로 우리를 침범해 오더니만 이제는 첨단 산업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질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외국에 나간 유학생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고 보시나요? 돈도 중요한데요.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연봉 패키지가 상당히 경쟁력이 없고, 근데 기본 연구 세팅 같은 것도 연구비, 이 세팅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오면 자유롭게 연구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매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연봉으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네. 연구비도 승부도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해줘야겠죠. AI를 연구자면 그걸 들고 오셔서 한국에서 제조 AI 연구를 제대로 한번 해보셔라. 그 환경 우리가 조성해주겠다. 한국 제조 굉장히 발달해서 좋은 데이터도 많고 그거 하기에는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 중국도 좋지만 중국은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오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설득을 해서 네.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전략인데 네. 그러려면 제도가 정말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중국은 아까 985 계획으로부터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계획이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이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학공학 분야에서 선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일명 서울대, 카이스트 아니면 뭐 포항공대, 그다음에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뭐 네네. 몇몇의 학교들 이 정도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 어디에 있을까요?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해보시죠 오늘.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순위- 순위가 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는 순위보다 실질적인 경쟁력도 엄청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왜 그렇게 되냐? 첫째는 일반 교육부 대학들 투자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떤 식의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적인 거죠. 일단 뭐 안정적인 연구비도 저희가 아니고 계속 건별로 사업을 다 따와야 되는 거죠. 목적에 맞게 인력 양성 사업, 인력 양성 따오고 무슨 사업 따오고 총액은 커요. 근데 다 그 꼭지마다 예산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을 굉장히 경직되게 사용해야 되고 제대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네. 10억을 주는데 100만 원 단위로 자 이거는 저거 사서 쓰시고 이거는 저거 쓰셔야 되고요. 갔다 오면 풀칠을 하셔야 되고 뭐 10장짜리 보고서 쓰셔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럭 펀딩으로 그냥 신뢰를 하고 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쓰든지. 왜냐면 연구란 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절대 액수도 부족한데 그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자율성이라는 게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러면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나 여러 다른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등록금은 또 동결해놨죠. 해놨거든요. 네. 수익 구조가 꽉꽉꽉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완전히 꽉꽉꽉 묶여 있죠. 고등교육의 모든 정책이 투자부터 모든 세밀하게 정말 하나씩 다 관리를 하는데 하나도 연구 혁신이나 글로벌 성장에 도움되지 않는 구조들. 그 다음에 요 투자가 연구 장비도 있겠지만 결국은 교수 인건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당 보면 수업 되게 많이 하시고 심지어 공대 교수님들도 좋은 학교야 1년에 수업 5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아이비리그 학교들 1년에 한두 개 하죠. 예. 그리고 중국 대학들 뭐 985 한 학기 하나만 합니다.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연구하셔야 되니까. 네,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만큼 교수를 더 뽑아야 되고 네. 그 교수 뽑으면 다 사실 다 인건비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수가 한국 대학들이 소수의 정말 좋은 대학,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정도 대학이 아닌 이상 교수당 학생 비율이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대학적으로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문제고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중국이 985 대학이라고 하는 게 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미국도 R1 체제가 있잖아요. 물론 미국 R1이 그거보다 많죠. 뭐 한 100개? 뭐 이렇게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럼 저희도 사실은 모든 대학 지금 이 수많은 몇백 개의 대학 이거를 다 똑같이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목적이 달라야 되겠죠. 어떤 대학들은 세계 탑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대학들 좀 어플라이드를 하고 어떤 대학들은 좀 재교육이나 뭐 현장 교육을 한다거나 이걸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로 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차별적으로 가긴 하지만 대놓고 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AI, 그 다음에 갑자기 양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AI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수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과학과 관련된 모든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부 AI로 채워져 있잖아요. 너무 한 분야에만 치중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방식은 조금 문제가 없을까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일단은 한 분야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한 분야도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더 문제죠. 유행에 민감한. 굉장히 키워드가 자주 바뀌고. 네, 그다음에 키워드가 너무 사실 밝게요. 차라리 하나를 오래 해보면 그나마도 날 텐데 지금 방식은
정부가 정해주면서 되게 빈번하게 바뀌는 형태 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바텀업 초창기에 신진들이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한 없이 일단 좀 뿌려보는 거죠. 씨앗 뿌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짓수가 좀 줄어들고 액수가 좀 커지고 조금 더 전략성이 생기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고 AI 양자 에너지라 이런 거는 이거는 한 15년 동안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몇 개 찝어서 그건 중장기로 되게 큰 돈을 넣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너무 많아요. 전략적으로 타겟팅이 됐냐? 그렇다고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국가 전략 정책이 몇 개가 있죠? 12개입니다. 12개인가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 보면 사실 모든 거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중국이랑 미국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저희가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차이가 없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 하는 거 중국 하는 거 우리 다 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네네.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고쳐줘야 될 이거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사실은 대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겠죠. 교육부에서 바꿔야 되나요? 대통령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교육부 거버넌스를 바꿔서 고등교육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교육부는 초중고까지만 관리를 하고 대학 이후는 다른 부서가 아예 만들어져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교육부의 정책이 나오는 것 중에서 입시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네네네. 그 이후에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재가 완성이 되고 우리나라를 산업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는 대학 교육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입시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면은 좋지 네.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뭐 단어부터 좀 그렇기도 한데 거점 대학을 중점적으로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뭐 확신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되 그 돈을 그냥 정말 기초연구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사립대는 규제를 다 풀어야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럼. 너무 문제인 게 한국은 사립대든 국립대든 뭐 운영 시스템에 크게 뭐 차별성이 없어요. 중국만 봐도 되게 독특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서호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해외에 연구 잘하는 분들만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 완전 연구에 집중하게 해주고 연구비 파격적으로 주고 KPI 다 개별평가 따로. KPI 너무 표시 이런 거 없습니다. 정성심사입니다. 네.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논문 그런 걸로 평가받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연구만 되게 열심히 하는 진짜 교수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사립대학교 규제를 풀어주면 지방 거점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립대학교도 사실은 다 국가의 돈이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지방 거점대에 살리는데 두고 사립대는 알아서 뭐 물론 등록금은 오르겠죠. 그다음에 기부금 제도를 조금 허락을 한다면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험을 안 해봤잖아요. 전체적인 대학의 생태계 역동성 이런 걸 좀 높이는 제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과학기술들이 너무나 발전을 하면서 우리도 위협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감을 느끼면서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또는 공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과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시스템을 조금씩 구축해 오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고 우리나라의 인재들 보세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절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그쵸,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외국에서 성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점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곧 생태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국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올해 축적된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일어난 것이고 또 그러면서 야 그럼 우리가 무조건 중국식을 배워야 된다. 거기서 하는 것 좀 일부 소수한테 많이 밀어줘야 되고 막 제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것도 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중국이 하는 것 중에 저거는 우리도 저렇게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시스템이 다르거나 여러 정황상 또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저희가 깊이 분석을 해보고 어떤 거는 우리식대로 바꾸고 한국식대로 해서 우리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거든요. 너무 많죠.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기존에 정말 바꿨어야 되고 개선해야 될 것도 이번 기회에 잘 개선을 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이루면서 그 역동성을 보여줬던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가졌었던 그 역동성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백서인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될과학 항성 한양대 백서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